각하, 이제는 누가 각하 무덤에 침을 뱉겠습니까? 임자, 내 말 잘 듣게. 저건 잡초가 아니야. 5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목숨줄이야. 1974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이 수원의 한 야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각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장 국민들이 배고프던 시절 풀뿌리를 캐먹던 판국의 멀쩡한 땅을 놀리면서 잡초를 지키라니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히 지시했습니다. 군대를 배치해서라도 지켜라. 50년 동안 절대 손대지 마. 그 한 번의 결정이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기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야산을 쓸모없는 잡초밭이라 불렀지만 그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깨어났고 강대국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와 제발 달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우리는 단 한 줄의 원칙 앞에서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 박정희 대통령의 숨막히는 예견.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멀리 보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속 숫자들은 차갑습니다. 그래프는 내려가고 자막은 경고를 띄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위기는 항상 텔레비전 밖에서 시작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마트에 쌀이 없대. 처음엔 사람들 모두 웃었습니다. 설마 쌀이 없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데 며칠 뒤 진짜로 쌀 코너가 비었습니다. 남은 건 가격표뿐이었습니다. 1인 1포 제한. 그 문구가 붙는 순간 저는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손에 쥔 장바구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어떤 할머니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옛날엔 이런 일들 많았지. 말은 담담했는데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밥 먹고 싶어. 그 울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울음은 어르신들 마음 한가운데를 찔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TV를 켰습니다. 해외 화면이 나왔습니다. 곡물 창고가 불타고 사람들이 빵 하나를 두고 싸우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줄을 세우고 도시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식량은 이제 안보 자산입니다. 곡물을 가진 나라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건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국어는 남의 사정이야. 그때였습니다. 국가종자안보센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외국 기업이 공식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각하가 말한 그 전쟁이 정말로 시작됐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텔레비전을 켰고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뉴스는 늘 하던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전부 다른 뜻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뉴스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무너질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요. 총알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식량입니다. 곡물이 끊기면 나라가 흔들리고 식량이 없으면 공장도 멈추고 군대도 멈춥니다.
식량은 전쟁의 첫 번째 표적이니까요. 그런데 2026년 전 세계 뉴스 자막에 똑같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종병의 확산, 수확량 급감, 폭동, 수출 제한, 식량 무기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낯설었습니다. 국가종자안보센터.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연구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보호구역 기억하십니까? 50년 전에 봉인했던 거죠. 거기서 나오면 안 될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50년 전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미국 놈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흙을 퍼가고 식물을 캐가는지 아나?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씨앗 하나가 나라의 목숨줄이 된다는 걸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그중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냐 없냐는 지금 묻는 질문이 아니다.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거다. 그 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지키자는 말이 손해보자로 들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냥 팔아라고 하세요. 저도 가끔 흔들립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팔면 진짜 끝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평생 남의 씨앗 사서 써야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우리 목숨줄은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희미하게 결심으로 바뀌는 표정. 그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1974년 야산에서 박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청와대 회의실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젊은 연구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굶기지 않는 일이다. 그날 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제게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 줄은 이 싸움이 단지 기관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제부터 50년 전 그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4년 8월, 폭염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무신을 신고 수원의 한 야산을 오른다는 보고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당시 농림 분야에서 종자 보존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종자주권 같은 거창한 말을 써도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밥이 되냐? 야산 현장에 도착하자 농림부 장관 김영석이 잡초밭을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그냥 잡초밭 아닙니까? 여기 싹 밀고 옥수수를 심으면 주민 100명은 먹여 살립니다. 불도저를 부르겠습니다. 저도 장관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평이 아쉬웠으니까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 장관 김영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각하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한 평이라도 더. 그때 박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손대지 말라고 했어.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덤불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덩굴을 헤치더니 아주 작고 못생긴 검은 콩알이 달린 줄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자 눈에는 이게 잡초로 보이지. 저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는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충정이었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냥 야생콩입니다. 소 여물로도 잘 안 쓰는, 사람이 먹는 콩도 아닌데 왜? 박 대통령은 제 말을 끈듯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안 되는 거야. 그분은 콩알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 보여주며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병이 돌면 잘난 콩도 다 죽어. 그때 우리 국민 살리는 건 이런 못생긴 토종이야. 야생콩이 왜 중요하냐고요? 어르신들, 야생콩은 못난 콩이 아니라 버티는 콩입니다. 사람이 먹는 콩은 부드럽고 맛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약합니다. 병이 돌면 쓰러지고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땅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확이 떨어집니다. 야생콩은 다릅니다. 바람에 맞서 버티고 비가 없어도 버티고 땅이 거칠어도 버팁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성질이 나중에 사람 먹는 콩을 살립니다. 연구는 바로 그 작업입니다. 야생콩의 강인함을 사람 먹는 콩에 조금씩 옮겨 심는 것. 그러니 원원종은 씨앗이 아니라 원천입니다. 원천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0년을 처음부터 박 대통령은 그걸 본 겁니다. 그분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챘습니다. 진짜는 못생긴 데에 숨어 있다. 진짜는 남들이 버리는 데에 있다. 그래서 그분은 못생긴 콩을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각하, 그건 근거 없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내일 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진짜 미친 결정처럼 들리는 지시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산 전체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군대를 배치해서라도 지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50년 동안 절대 개발하지 마. 그 순간 저는 목이 턱 막혔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인데 잡초 지키겠다고 군대를 배치한다니요. 저는 그날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노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보호구역 지정 및 예산 배정. 회의실 공기는 찜통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 땀이 손수건에 젖었고 그날따라 펜촉 긁는 소리마저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는 종자 보존 실무 책임자로서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총대를 맸습니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각하, 재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쌀 한 톨이 아쉬워 아이들이 논으로 나갑니다. 이 돈이면 관계시설을 늘리고 비료를 보급하고 당장 올해 수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50년, 100년 뒤를 본다는 건 지금 형편엔 사치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들도 제 눈치를 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담배를 피워 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짙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자들은 반대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각하. 우려입니다.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끝이 한반도를 찍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나? 저는 말했습니다. 산업을 키우고 수출을 늘리면 버틸 수 있다고. 그러자 박 대통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출은 남의 사정이야. 문 걸어 잠그면 끝이야. 식량이 끊기면 사람도 끊기고 군대도 끊긴다. 그분은 아주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구걸이 아니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목숨줄이다. 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각하, 그 잡초가 나라를 살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연구 결과도 없고 조사도 없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박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늦어. 남들이 다 알게 되면 그건 이미 남의 것이야.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각하, 정그러시다면 저를 자르십시오. 저는 이 결제에 도장 못 찍습니다. 역사가 각하를 심판할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시절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말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 대통령은 웃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 보게. 내 앞에서 사표 쓴 놈은 많았어도 나를 역사에 고발하겠다는 놈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리고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아. 그래도 박정희가 밥그릇 하나는 챙겨주고 갔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쇠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보호구역은 확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망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왜 그렇게 박 대통령을 말렸을까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해서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제 이름이 남습니다. 신문에 남고 기록에 남고 자식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증거를 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안전하니까요. 증거가 있으면 책임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증거가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으니까요. 특히 위에 앉은 사람일수록 더요. 그런데 50년이 지나 제가 연구원들 앞에서 지켜야 하니까 지킨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싫어했던 박 대통령의 방식이 결국 제가 늙어서야 따라하게 된 방식이라는 거요. 어쩌면 박 대통령은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책임을 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책임지지 않으면 내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그 단순한 마음, 그 마음이 못생긴 콩 몇 알을 지켰고 그 콩이 우리 식량을 지키는 날이 올 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보호구역이 지정된 뒤에도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틀렸다. 이건 틀렸다. 그런데 역사는 제 판단을 비웃듯 더 큰 파도를 보내왔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성이 울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들, 그때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라디오가 떨리던 목소리, 집집마다 꺼지던 불빛, 거리에서 들리던 낮은 탄식. 저는 그날 밤 보호구역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이 산은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경제가 흔들리고
모두가 내일만 바라봤습니다. 그 틈에서 보호구역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잊었고, 누군가는 귀찮아했고, 누군가는 손 떼면 골치 아프다고 피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무관심이 우리 씨앗을 지킨 겁니다. 저는 은퇴하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산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말렸던 결정을, 내가 끝까지 비웃었던 결정을 아무도 모르게 기록으로만 남겨두고 모른 척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그 산에서 조용히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토종 야생 콩 유전자 다양성 보존 양호. 병의 저항성 유전자 다수 확인. 그 종이 몇 장이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남긴 건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거리요. 정치가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려도, 사람이 바뀌어도 씨앗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마침내 꺼내 쓰게 된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보호구역을 금단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도 몰랐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가가 정한 일이니 참고 살아라라는 말만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농사꾼들의 손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엔 흙먼지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희생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맞받았습니다. 미래? 미래가 밥을 줘? 당장 오늘 애들 밥은 누가 책임져?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박 대통령과 중앙정부 욕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보호구역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자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박봉래 할머니가 장작 패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 좀 닥쳐. 그 사람 욕한다고 밥이 나오냐?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배고파. 나도 당장 론 늘리고 싶어. 근데 사람은 배고프다고 뭐든 하면 안 돼. 내가 젊었을 때 딱 그 생각으로 살았더니 남는 게 없더라. 마을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졌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더 깊이 잠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다. 지금 당장 밥이 먼저다. 미래는 살아남아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제 논리를 50년이 지나서 제가 스스로 부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씨앗 하나가 왜 그렇게 무섭냐고요?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저 콩 몇 알인데 왜 나라가 흔들리냐고요? 씨앗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을 연구해서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고 기후에 버티는 품종을 만들고 굶주림을 막는 품종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원원종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50년 동안 쌓아온 시간을 한순간에 빼앗깁니다. 상대는 그 씨앗을 자국 품종에 섞어 특허를 걸고 로열티를 요구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 씨앗을 쓰려면 돈을 내세요. 그때부터 우리 밥상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50년 전부터 말했던 겁니다. 남들이 다 알게 되면 그건 이미 남의 것이야. 그 말이 그때는 오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법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보호구역은 남았지만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그 땅은 늘 욕을 먹었습니다. 개발 막는 땅, 굶는 시절에 미친 짓, 그리고 그 욕은 고스란히 현장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느 해 겨울
보호구역 인근 마을을 몰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박복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마른 손으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논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렸어요. 집집마다 욕먹었죠. 그런데도 위에서는 국가 기밀이래요. 기밀이면 뭐합니까? 당장 우리 애가 배고픈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등을 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한쪽에서 아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였습니다. 밥이 없어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앞에서 저는 미래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미워했습니다. 박정희를 미워했고 보호구역을 미워했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세상이 흔들리자 보호구역의 의미가 갑자기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TV 토론에 국회의원 박재만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자 팔면 됩니다. 로열티 받으면 우리도 살고 세계도 삽니다. 왜 우리만 손해봅니까? 그 말에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대에는 원칙보다 현금이 더 달콤하니까요. 그러나 반대쪽은 울부짖었습니다. 종자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한번 나가면 끝이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50년 전 그 야산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냥꾼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봉인 캡슐 사건이 언론에 새어나가자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거창했습니다. 국가종자 자산관리 실태 점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요. 의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왜 숨겼느냐?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어질수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종자 팔면 얼마죠? 해외 기업이 제시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 재정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거래다. 한 의원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을 신격화하시는군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쌀값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울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비료값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르신들입니다. 농사꾼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4년 그 야산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고무신 신고 덤불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사진. 그 옆에 말리던 제가 멀찍이 서 있던 사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콩을 지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려 한 겁니다. 청문회장 뒤편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장면이 제 목을 꽉 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이 50년 전 야산에서 배고파 울던 아이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청문회 결론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추가 검토, 추가 논의, 사회적 합의 필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 그 사이에 누군가는 틈을 파고들겠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센터로 돌아와 봉인 캡슐이 있는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각하,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인 캡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유리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이 밤을 새웠습니다. 원원종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가? 습도는 몇 %를 유지해야 하는가? 빛은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가? 만약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질문이 결국 이런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사람이 흔들려도 씨앗은 흔들리면 안 된다. 1974년 가을, 저는 연구소 지하에서 유리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 안에는 대한민국의 50년이 들어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연구소에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올 줄 몰랐던 연구원들이 허둥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데까지 내려오나? 박 대통령은 유리병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거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원원종입니다. 토종 야생 콩의 원천입니다. 박 대통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작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각하, 작으니까 더 지켜야 합니다. 작은 게 더 쉽게 빼앗기니까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작아야 오래 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큰 건 눈에 띄어서 빼앗기고 작은 건 숨어서 버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붉은 봉인을 지시했습니다. 도장 찍어. 나라 이름으로 찍어. 이건 개인 것도 부서 것도 아니다. 국민 것이다. 연구원들이 붉은 인주를 찍어 유리병 봉인을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콩 몇 알을 나라 이름으로 봉인한다고? 그런데 50년 뒤 그 붉은 도장이 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도장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 새벽 국가종자안보센터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비상입니다. 봉인 캡슐 냉장고에 훼손 흔적이 있습니다. 붉은 봉인 도장이 깨졌습니다. 봉인 캡슐, 그건 유리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보관된 원원종 씨앗을 공기와 습도까지 계산해 봉인한 작은 유리병. 그 유리병에 찍힌 붉은 봉인 도장은 마치 국가가 찍어놓은 심장 도장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걸 노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박 대통령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늦어. 남들이 다 알게 되면 그건 이미 남의 것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더 충격적인 보고는 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외국 종자기업 임원과 비공식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임원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원종 샘플 딱 30g만 주시죠. 공동연구라는 명목이면 됩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니까요. 30g. 어르신들 30g이면 얼마나 됩니까? 손가락 끝만 한 콩 몇 알입니다. 그런데 그 콩알 몇 개가 밖으로 유출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젊은 연구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30g이면 끝입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는 못 잡습니다. 센터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사람들 눈이 하나둘씩 충혈되어 갔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은 수십 개였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문, 냉장 보관구역. 모든 화면을 1초 단위로 되감았습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기자 사람들 입에서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없습니다. 이 시간대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니터 하나가 확대됐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냉장 보관 구역 앞 복도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텅 빈 복도. 그런데 화면을 멈추고 발길을 올리자 벽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분명히 냉장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사람입니다.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림자는 정확히 봉인 캡슐이 있는 냉장고 앞에서 몇 초간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요. 센터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냉장고 상태 확인합니다. 지금 보안 요원이 달려갔고 몇 분 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외관 이상 없습니다. 봉인 도장 잠깐만요. 그 짧은 침묵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봉인 도장 손상 흔적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안쪽 선반에 놓인 유리병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봉인 캡슐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붉은 봉인 도장은 금이 가 있었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열려고 했지만 끝내 열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실에서 짧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유리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디작은 씨앗 몇 알. 그게 나라의 운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봉인 캡슐은 다시 2중, 3중 잠금 장치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면 협박으로, 협박이 안 되면 배신으로. 그리고 그때 국제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협상 테이블 이전 외국 기업은 항상 좋은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 연락은 이렇게 옵니다. 한국의 연구 역량을 존중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공동 연구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그 말은 아주 고상합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들은 돈을 부릅니다. 선지급 1,000억, 연구비 3,000억, 로열티 수익 보장,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안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 남이 책임지겠다는 순간 내 손에서 내 밥그릇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고립될 겁니다.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겁니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근이 채찍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과학은 물론 외교도 그리고 장사도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센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조용할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센터 외곽 CCTV에서 차량 한 대가 이상하게 오래 머무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였고 차 안의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듯 지켜보듯 그 기분이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반대편 간이 출입문에서 문이 한번 살짝 흔들렸습니다.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다는 건 누군가 잠금 구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 하나. 드라이버 끝이 부러진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안 되면 협박으로, 협박이 안 되면 배신으로. 그 다음은 뭡니까?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사고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냥 주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을요. 그래서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한 만큼 이제는 내가 지키기로요. 국제협상 테이블에는 웃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상대 대표는 예의 바른 말로 칼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동맹 아닙니까? 기술 공유는 의무입니다. 종자를 넘기세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말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때 우리 측 대표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1974년 봉인 원칙이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원원종은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줄이다. 상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문서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대표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 이전에 이건 목숨줄입니다. 목숨줄을 지키는 일은 흥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장에 떨어지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묘하게 50년 전 그 회의실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던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요. 요구가 요청이 되고 압박이 협력이 되고 큰 소리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TV 앞에서 리모컨을 꽉 쥐고 혼잣말했습니다. 각하 당신이 맞았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결과를 가장 조용히 마주해야 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오는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스 자막은 한국 종자주권 수호라고 썼고 사람들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전쟁은 회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 다음 날부터 더 조용히 시작됩니다. 센터로 돌아온 젊은 연구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해외에서 논문 요청이 쏟아집니다. 공동 연구 제안서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줄을 섰습니다. 겉으로는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칼이었습니다. 정보를 빼내려는 칼, 사람을 흔들려는 칼.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칭찬은 믿기고 분노는 덫이다. 우리 입에서 한 문장만 흘러나가도 끝난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예상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센터가 종자를 숨긴다. 특정 집단이 이권을 챙긴다. 박정의 신격화로 국민을 속인다. 사람들은 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욕했습니다.
댓글창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해오신 방식.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앗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국민에게 돌아오는지 눈으로 보여주자. 센터는 비밀리에 시범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논 한 귀퉁이에서 그해 봄 병이 돌았습니다. 주변 농가의 콩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꺾이고 하룻밤 사이에 밭이 죽었습니다. 농민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올해는 끝났다. 빚만 남았다. 그때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험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범 재배지에 심어둔 콩은 버텼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잔병을 이겨냈고 가뭄을 이겨냈고 끝내 꼬투리를 달았습니다. 그 꼬투리 하나가 달리는 순간 연구원들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그 작은 꼬투리 안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그걸 본 농민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게 그 야산 씨앗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살겠네. 그 한마디가 협상 테이블의 승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조용한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달려들 테니까요. 대신 농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씨앗은 다르다. 저 씨앗은 버틴다. 그리고 그 말은 어르신들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었습니다. 버틴다. 버틴다는 건 이긴다는 것보다 더 강한 말이니까요. 어제 저는 국립묘지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군요. 비는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땐 귀찮기만 했는데 늙고 나니 마음을 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공기, 그리고 두부 한 모. 그 두부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콩 몇 알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이 몇 알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각하의 묘비 앞에 그 밥과 두부를 올려놓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각하 보고 계십니까? 각하가 미치광이 소리 들으며 지키셨던 그 잡초가 오늘 우리 자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숨을 한번 삼키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앞에 밥 한 그릇만 찾느라 50년 뒤의 밥상을 걱정하시던 각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저는 비석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차갑고 젖은 돌의 감촉이 손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귓가에 각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임자, 이제 배부른가? 그럼 됐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아. 자네들 배만 부르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게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각하, 이제는 누가 각하 무덤에 침을 뱉겠습니까? 저는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겨우 한마디를 더 올렸습니다. 각하가 지킨 건 콩이 아니었습니다. 각하가 지킨 건 우리 국민의 밥상이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집에 들렀습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고추와 파향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목이 맸습니다. 밥솥을 열자 하얀 김이 훅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50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보릿고개, 학교에서 배급받던 옥수수빵, 군부대 앞에서 줄 서던 사람들, 어머니 손에 쥐어지던 마지막 한 숟갈, 어르신들,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압니다.
밥 한 공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밥을 퍼서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한 점 올렸습니다. 그 두부는 바로 그 콩에서 나온 두부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어르신들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버틴 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이 고마워서. 손주는 웃었습니다. 밥이 뭐가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밥은 그냥 오지 않는다.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밥 한 숟갈 뜨시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먹는 밥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낸 시간이라는 걸요. 어르신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새벽에 논으로 나가던 아버지의 등, 장독대 옆에서 김치를 꺼내던 어머니의 손, 학생 교복을 기워주던 바느질 자국, 공장 굴뚝 아래에서 새까맣게 일하던 얼굴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걸. 그게 자식을 굶기지 않는 일이었다는 걸.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 아니었어? 아닙니다. 원래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 살게 만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세대가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선택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존만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지키는 일은 단지 농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삶을 지키는 일이고 손주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해졌냐? 우리 때보다 더 위험해진 것 같다. 맞습니다.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키겠다는 마음, 내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은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풀뿌리로 연명하던 그 시절, 우리는 배고픔을 알기에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킨 것은 단순한 콩 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닥칠 위기에서 내 새끼들, 내 국민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름진 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거친 손으로 논을 일구고 공장을 세우고 자식을 키우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피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쌀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면서 50년 전 그 고독했던 결단을 한번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모일 때 이 채널은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사랑방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